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노후 대책 없이 돈을 펑펑 쓰는 시댁에 센스 있게 행동해서 부당한 책임을 면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 맞벌이 하는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라지만 제 눈에는 한심하게 보였는데 지금까지 저를 오히려 한심스럽고 궁상맞다고 하던 분들이 저희 시부모님인데요. 제가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하지 않고도 사이다를 마셨네요. 신랑은 이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아끼시고 검소하게 소비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부모님과 비슷하게 살고 있고요. 시댁은 돈에 대한 무서움도 없이 마구 소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벌써 노후 계획이 세워져 있고 열심히 모으는 중인데 시댁은 좋은 거 먹고 비싼 걸로 치장하는데 돈 쓰느라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는데 치장하는 데 돈을 써대는지 처음에는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물려받은 것이 있나 보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신데 그렇게 소비하는 것을 보고 시부모님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내 앞날 걱정하느라 정신없기도 해서 그냥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저희를 늘 못마땅하게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볼 때마다 저희에게 훈계를 하셨어요. 보통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이 자식들에게 경제관념에 대해 훈계를 하실 때에는 아껴라, 모아라 등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쓰고 사는 것이 맞다 하시며 훈계를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도 저희가 궁상맞게 산다는 식으로 돌려 말한 적이 많고요. 수중에 바로 쓸 돈 1,000만 원도 없으신 분들이 훈계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이니 별 수 있나요? 참고 듣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은 현명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었고 과소비라 판단하면 연애 기간에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검소하다는 말 많이 듣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인데 신랑을 만나서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신랑과 소비 패턴이 너무 잘 맞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신랑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사셨지만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셔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경제관념이 저와 비슷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시댁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상황이고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젊어서 기반 없이 시작하신 관계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생신에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하려 하면 니들 돈 모아야지 하시며 밥값을 내세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해외여행 보내드리거나 용돈 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고는 얼마 안 가서 또 무슨 날이면 더 큰 돈, 더 비싼 음식을 바라십니다.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면 항상 비싼 메뉴 정해 놓으시고 돈 내라고 하시고 돈 펑펑 쓰는 아주버님 칭찬을 엄청 하십니다. 자식들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분들 같아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부모님과 성향이 비슷한데 정말 내일이란 것은 없는 사람들처럼 써댔습니다. 아주버님네는 3남매 중 제일 돈벌이가 약하고 대출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럭셔리하게 살고 있죠. 시댁 식구들 모이면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랑 형제들 함께 식대를 나눠서 계산하는데도 저희는 등골이 휠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것들이나 미래에 대한 설계 등의 얘기는 골치 아프신지 대화를 피해버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문제 같은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신랑도 처가와 본가가 그렇게 비교가 되니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설득이 안 통할 정도로 완강하신 분들이시고 저와 신랑이 강하게 얘기했다가는 어른을 가르치려 드냐는 식으로 나오니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소비 스타일을 보면 얼마 후부터는 돈을 모으고 있는 저희가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많은 것을 감당해내야 할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랑 형제들 미래 생각 안 하고 신나게 돈 쓰며 산 것을 저희가 감당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주버님과 신우네는 시부모님 노후를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런 여력이 있는 집은 저희밖에 없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저희에게 시부모님이 기대실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다들 하루만 사는 사람들처럼 써재끼면서 사시는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아끼고 모은 돈을 그런 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에 써야 한다면 정말 분하고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 알뜰한 것만 보고 시댁도 성실하게 경제 생활을 하시며 노후 준비도 친정처럼 전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로 치면 시부모님은 젊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궁상맞다고 저희를 구박하시던 분들이 여생을 저희에게 기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재작년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을 주식 투자로 전부 날려먹었다고요. 평소에 하던 대화 중에 저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었는데 돈에 대해 전혀 아까워하시는 것 없으시던 시부모님이 잘 좀 하지 그랬냐며 그걸 날려먹으면 어쩌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위로는 못 해주시고 왜 역정만 내시냐고 따지다가 우리가 모은 돈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것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신 것 있으시냐 서운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말하다 보니 열받더라고요. 저희 돈 모아서 시부모님 사시는 집에 돈 보태서 아파트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다고 하며 투자금을 날린 것뿐 아니라 빚까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주버님네도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말은 안 했지만 저희가 돈 날려먹은 것에 아주버님은 약간 뭐랄까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주버님 기준에는 궁상맞게 살아온 저희가 펑펑 써대며 살아온 자기네와 빚지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니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날 집에 와서 신랑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을 떠보기를 잘했다고 신랑이 말하더군요. 형이 그렇게 고소해야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니 부모님도 노후 준비 전혀 안 하시고도 불안함 없이 사신 이유가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 그러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 비싼 음식 먹으러 간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아주버님과 신우 그 누구도 자기들이 돈을 내줄 테니 함께 가자고 하지 않더군요. 쓸데없는 돈을 안 써서 좋기는 했지만 이런 모습에 저와 신랑이 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 모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시부모님이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며 시부모님은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아주버님네와 저희는 빚지고 살고 있고 신우는 딸이니 모실 수 없고 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를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잘하지? 힘들게 모은 돈을 날려먹었냐고요. 저와 신랑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들으시라고 모은 돈 날려먹은 것에 대해 자책하는 말 몇 마디 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랑이 주택연금 얘기를 했고 시부모님은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남인 아주버님이 모시고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 눈치를 좀 봤어요. 신랑이 혹시 가진 돈이 있는데 부모를 안 모신다고 속상해 할까 봐요. 그런데 신랑은 제가 모은 돈 투자로 전부 날려먹었다는 말 안 했으면 시부모님 모시고 시부모님 씀씀이 우리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감당하며 살 뻔했다고 저보고 센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저희가 돈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아주버님도 씀씀이 감당 못하다가 저희에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 나왔겠죠. 하여튼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자의는 아니지만 저희와 함께 절약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모은 돈이 돈 펑펑 쓰고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들어갈 일이 없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도 저의 거짓말을 센스 있다고 하는 불효자이긴 하지만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도에 얽매여서 다 같이 어려워야 하는 것은 아니죠. 쓰니님, 정말 센스 있으시고 남편분은 현명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카페를 운영하는 며느리 가게에서 친구분들과 함께 민폐를 끼치던 시어머니가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정말 사이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결혼한 자영업하는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와 그 친구분들 욕 좀 해도 될까요? 이분들 뒷담화도 할 겸 시아버지 자랑도 할 겸 글을 씁니다. 신랑과는 30대 초반에 만나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해서 만난 지 1년도 안 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상하고 진중한 신랑의 모습도 좋았지만 신랑보다 더 자상하고 신랑보다 더 진중한데 가끔은 귀여운 유머까지 구사하시는 시아버지에게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담을 엄청 잘하시는데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시댁에 가면 아버님 덕에 기분 좋아져서 돌아올 정도예요. 신랑도 아버님 스타일의 농담을 가끔 하는데 어설픈 흉내일 뿐 신랑은 연륜도 부족하고 클래스도 아버님께 한참 못 미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틈틈이 연구하고 계획하던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부모님 찬스로 오픈한 카페였지만 부모님께 받았던 돈은 대출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4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님께 못 드린 대출이자를 드린다 생각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케이크, 샌드위치, 와플 등의 종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오는 손님들도 있지만 식사 후에 디저트를 드시기 위해 오시는 손님들이 더 많습니다. 일종의 디저트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로 매출이 좀 줄긴 했지만 그런대로 운영해 나갈 정도는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서 직장 다니는 신랑과 버는 돈이 비슷해진 정도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심적으로 힘든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일으킨 문제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사교성이 좋으시고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강좌를 들으시러 다니십니다. 그만큼 친구도 많은 편이시고 바쁘세요. 신랑과 결혼하고 몇 년간은 시부모님 두 분이서 어쩌다 한번 제 가게에 오셨습니다. 카페에 있으면 예쁠 것 같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을 사다 주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제가 카페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 시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오셨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저는 알바생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마음껏 드시라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돈 받지 말라고 했어요. 몇 번 그렇게 친구들과 오셔서 이것저것 드시고 가시더니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연락도 없이 제 카페에 친구분들과 오셔서 나 여기 카페 사장 시어머니야 라고 하시고는 공짜로 이것저것 막 드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러셨고 제가 카페에 자리를 비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또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다른 손님들 인상 찌푸리게 만들 정도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처럼 공짜로 드시고 싶으신 것들을 드시고 당당하게 나가시는 것도 그렇지만 시끄럽게 하셔서 다른 손님들이 다시는 우리 가게에 안 오겠다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모이시는 날이 꽤 많으신데 디저트를 꼭 저희 가게에 와서 인심 쓰시고 가시는 것이 3달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에게 당신 친구라고 하면 커피 공짜로 준다고 만나는 분들마다 말씀하셔서 친구분들이 오며 가며 가게에 들러서 커피 달라고 하시더군요.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빵이나 케이크 등도 집어 오시고요.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들고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또 언젠가는 시어머니 친구라는 분이 본인 친구들을 데리고 오셔서 시어머니 친구라 하시고는 드실 것을 다 드시고는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가게 주방에 들어와서 먹고 싶은 것을 손으로 집어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무개념 무전취식도 당연히 안 되지만 이러다 단골 손님마저 다 떨어져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커피를 달라고 하더니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다 드시고, 한 분은 주방에 들어와서 도마나 쟁반은 잘 소독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둥, 포크나 나이프를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라는 둥 저에게 잔소리까지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주방에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락거리면서 아주머니가 손으로 음식 집어가시는 것을 다른 손님이 보면 우리 장사 망할 수도 있다고 하고, 지금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당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가시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가게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알아들으셨는지 시어머니 친구를 이렇게 내쫓는다면서 큰 소리를 내고는 친구분들과 함께 가버리셨어요. 잠시 뒤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저에게 당신을 망신 줬다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을 준 것이냐고 저도 따지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하는 카페라고 당신 얘기하면 공짜로 줄 것이라고 말해놨는데, 제가 친구분들을 문전박대하며 내쫓았다고 망신을 준 것이라고 하대요. 그럼 어머니 친구들 중에서 공짜라는 얘기를 듣고 모든 분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공짜로 먹고 가냐고 물었어요. 혹시라도 친구분들 중에서 그래도 남 장사하는데 그렇게 가서 공짜로 먹고 오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가게에 안 오시는 분들이 정상인 것이고, 어머니 말씀 듣고 저희 가게에 본인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지들이라고, 저는 시어머니 망신 준 것이 아니라 거지를 내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며 당신 망신 줬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어요. 거지가 들어와서 공짜로 먹고 가면서 시어머니 잔소리 같은 소리까지 하는데 그럼 내가 참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에 신랑 퇴근하면 시댁으로 갈 테니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시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을 왜 이를 키우려고 하냐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과 친구분들이 하신 행동이 잘못인데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것이냐며 아버님과 신랑 다 함께 얘기해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그때 무릎 꿇고 사과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럴 것 없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지금은 바쁘니 이따 뵙자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피해본 것만도 얼마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간 단골만도 얼마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 정말 열받더라고요. 아버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라 아버님 모르시게 해결하려고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아버님도 알고 계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랑에게 전화해서 퇴근하면 바로 가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가게로 와서 자초지종 전부 얘기했더니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하더니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난리였어요. 알바생들에게 마감까지 하고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신랑과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랑이 어머니께 왜 며느리 가게에 민폐를 끼치냐며 막 뭐라 하니 놀라신 아버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신랑이 내용을 대강 말씀드렸더니 아버님도 어머님께 뭐라 뭐라 하시면서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민폐 끼치고 다닐 거면 문화센터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저에게 사과하시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가게 운영이 힘들 텐데 지금까지 피해본 것을 아버님이 당장 입금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아니라고, 떨어져 나간 단골 손님까지 생각하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하시면서 피해를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 클 것이라고 하시더니 피해에 비하면 약소한 금액이나마 사과의 의미로 입금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분도 다 풀리고 해서 제가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려서
아버님과 재밌게 놀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입금 문자가 왔는데 아버님께서 500만 원을 입금해 주셨더라고요. 아버님께 전화해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고생하는 우리 딸 깎아 사 먹으라고 주신 돈이니 그냥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을 주셔서 죄송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꾸 그러면 500만 원 더 입금시킨다. 내가 1000만 원 넣으려다가 우리 딸 너 봐준 거야. 까불면 500만 원 더 넣을 거야. 어쩔래? 그냥 받을래? 까불다 500 더 받고 더 미안할래? 하여튼 우리 아버님 귀여운 억지는 정말이지. 그래서 아버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500만 받고 신나게 깎아 사 먹겠다고 말씀드렸어요.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아무도 안 오셨어요. 친구분들 중 한 분이라도 오셔서 민폐 끼쳐서 미안했다 하시길 바라는 것은 제가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이겠죠. 아버님 덕분에 어머님께 화가 났던 것은 완전 다 풀렸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때문에 괴로운 일 생기면 아버님께 고자질하면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님께 받은 돈 어떤 방식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 해서 아버님 패딩 하나 사놨는데 또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 쓰는 중간에 화가 났다가 기분 좋았다가 하느라 글이 정말 뒤죽박죽일 거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이 정말 현명한 장난꾸러기 같은 분이시네요. 함께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예요.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자폐아 동생이 있는 쓰니님과 선뜻 결혼을 하겠다는 예비신랑과의 감동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인 예비신부입니다. 얼마 전에 자폐가 있는 시누이를 품에 안고 결혼을 한다는 여자분의 글을 읽고 남일 같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막상 글을 시작하려니 어떤 것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비신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비신랑과 저는 직장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 정신 차려보니 결혼 준비 중인 케이스입니다. 친하지도 않았던 직장 동료가 새벽에 카톡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떡이 먹고 싶었던 저는 인절미요. 아니 계피떡이요. 아니 백설기? 아니 인절미요.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이렇게 답장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빨개진 얼굴로 인절미 계피떡 백설기를 몽땅 사온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얘랑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고마운 일이죠. 성격도 외모도 몸매도 뭐 하나 빼어나지 못한 저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사랑한다, 평생 아껴주겠다 말해주는 얘랑이 고마울 뿐입니다. 정말 고마운 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얘랑에게 한 가지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미안한 것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이라고 해야겠지요. 저에게는 저보다 3살이 어린 자폐아 동생이 있습니다. 결혼은 연애하는 것과 다르게 양쪽 가족과 평생을 마주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과연 내 동생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이 사람에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을 함께 짊어져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심란해서 잠 못 들고 뒤척이던 날도 많았습니다. 자폐아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천재성을 숨기고 있는 특출난 아이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평생을 돌봐줘야 하는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입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일반 아이들도 잠시 한눈 팔면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잠깐 장 보는 사이에 동생이 없어져서 울면서 마트를 헤매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에 눈물이 고여요. 한때는 못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하고 간절히 원했던 나쁜 누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동생인데 막상 눈앞에서 없어지니까 왜 그리도 눈물이 나고 미안하던지 마트에서 동생을 찾기만 하면 평생 내가 돌봐줄 테니 나타나기만 해달라며 울면서 마트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 소원은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무병장수해서 즐거운 인생 사시는 것이 아니라 큰딸인 저에게 짐을 지우지 않도록 엄마가 오래 살아서 동생과 차이 많이 나지 않게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여라도 부모님이 일찍 가시면 동생 돌보는 것은 큰딸인 저희 몫이 될 텐데 그 큰 짐을 너에게 오랜 기간 떠넘긴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도 미안할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가끔은 앞날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면 우리 태어날 아가랑 부대끼며 알콩달콩 살고 싶죠. 다른 평범한 형제들처럼 명절에 모여서 니네 큰애 이번에 무슨 대학 갔다며? 이번에 반에서 몇 등 했다며? 여자친구 생겼다며? 이런 사는 이야기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 삶에서 동생과 함께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해 나의 자유를 때로는 포기하고 나의 즐거움을 때로는 포기하고 나의 경제적 여유를 때로는 포기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저희 어깨를 무겁게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동생이니까 그런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에게 내 동생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해달라고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얘랑에게 제 동생에 대해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동생을 보고 너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동생은 잘생긴 남자아이인데 사세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걱정이 없겠지만 부모님이 노쇠하셨을 때부터는 장녀인 내가 돌봐야 할 것 같다고요. 그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연애 초기에 그 말을 했어야 옳은 것이지만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지는 몰랐다. 그 점은 너무 미안하다. 지금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해도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르겠다. 최대한 덤덤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랑이는 쉽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너에게 가족이면 나한테도 가족이다. 내가 외동이라 어려서부터 너무 외로워서 동생이 있었으면 했는데 너와 결혼하면 없던 동생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데 그거 너무 신나는 일이다. 그냥 그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예랑에게 정말이냐고 10번도 넘게 물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우리 서로 콩깍지가 씌어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좋게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며 한동안 깊게 생각해보고 다시 대답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만나고 사랑하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예랑이가 저에게 생각의 정리가 되었다며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나이가 32살인데 현실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대뜸 결혼하자고 하겠냐며 머릿속에 어떻게 살아갈지 다 생각해 놨으니까 걱정 말고 따라만 오라는 예랑이의 말에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며 울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형제를 둔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상처를 받고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도 피를 나눈 형제도 힘든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함께 하자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가진 모든 핸디캡도 감싸 안아야 한다. 그것이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을지라도 안고 가야 한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큰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도 선택이고, 서로 힘들지 않기 위해 그런 길을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애를 가진 가족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너가 정말 많이 힘들 거라고 예랑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땡땡이를 사랑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동생이 생기고 좋지 않냐고, 멀쩡한 사람들도 사고치고 다니면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감사하게도 아들의 선택이 옳다고 믿으신다며 우리 아들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응원하겠다 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예랑이도 예랑이지만 시어머님도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생각에 저 정말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도 두렵지만 그걸 부끄러워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마음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오는 듯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두들 힘들고 지치겠지만 제가 자폐증 동생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엄마가 평범한 아들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작 가장 답답한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동생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힘들다, 지친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곧 결혼합니다. 내 선택으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극복할 수도 없는 내 단점을 감싸 안아주려는 예랑이와 결혼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복잡하지만 예랑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려 노력 중입니다.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제 속마음을 여기에 풀어놓고 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사연이네요. 가슴 따뜻한 사연 적어주신 쓰니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동생네만 재산 상속이 된다고 불만이라는 사연에 남편이 반박 사이다 글을 올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12년 차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는 안 갖기로 신랑과 합의가 되어 있었고요. 시동생네는 아이가 둘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이 재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신 상태인데 명절에는 댁으로 모시고 가서 차례도 지내고 세배도 하고 합니다. 아버님은 배를 몇 척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시동생네에게 유산을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동서네가 아이들도 어리고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신랑은 별 말도 없이 아버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재산 문제로 동서와 크게 싸웠어요. 동서가 아버님께 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지금까지 할 도리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것과 재산이 무슨 상관인가요? 신랑이 장남인데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에게 자식은 신랑과 시동생 둘뿐인데 재산으로 차별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아버님은 마음을 굳히신 것 같고 동서는 저에게 정 떨어진다고 인연 끊자고 하는데 어차피 왕래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등신같이 지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저에게 너무한다고만 하는데 제가 잘못이 뭔가요? 아무리 아버님의 재산이라고 아버님 뜻에 따른다고 하지만 형네도 공평하게 주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동서와 서방님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동서네에게 아버님이 재산을 몰아줄 경우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남편의 답변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제 와이프인 것 같아 몇 자 적어봅니다. 지금 동생네와 싸우고 왕래하지 말자고 한 것이나 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명절과 생신 때만 집으로 모시는 상황이나 저희 집 상황과 너무 똑같아서 글을 쓴 사람이 와이프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과격한 행동까지 해서 냉전 중이었고 저는 와이프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안 갖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서 아이를 갖자고 설득했고 와이프도 오케이를 한 다음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저 몰래 피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혼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그렇게 싫다는데 억지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아이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글에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고 써놨는데 지금까지 동생네가 10년 가까이 아버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사시면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으시다가 건강 해친다고 재수 씨가 동생에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동생네가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재수 씨 시부모에게 참 잘했습니다. 저에게도 깍듯하게 대했고 동생네보다 저희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에게도 재수 씨는 첫 만남부터 깍듯하게 형님이라 부르며 잘했습니다. 명절에 나중에 들어온 와이프가 일을 하는 것이 어설퍼도 한마디 하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그냥 일 다 해버리고 말았던 재수 씨입니다. 동생네가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고집하셔서 재수 씨가 울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젊었을 때부터 어부셨습니다. 서해바다는 기간마다 어떤 해산물이 나오는 철이 1년 내내 거의 계속 이어지는데 굴을 예로 들면 굴이 나오는 철에 굴 작업을 가면 20여 년 전에 한 사람이 6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 다들 잘 사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 배도 가지고 있으시고 꽤 있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하는 일이 싫어서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했는데 저는 동생보다 나이가 많을 뿐 동생이 장남 역할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본인도 시댁에 할 도리 다 하고 살아왔다고 적어놨던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결혼하고 와이프는 몇 년간 명절 때마다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하러 저희 본가에 가지 못해서 재수 씨가 일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수 씨가 불평을 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잘못한 것이 와이프가 아프다는 핑계로 명절에 음식을 하러 가지 않으면 저라도 가서 함께 일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재수 씨와 동생이 일을 다 하는 것을 멀리서 방관만 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몇 년 뒤부터는 명절에 저희도 가서 와이프와 저도 명절 음식을 하긴 했지만 일은 재수 씨가 거의 다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간 재수 씨가 병수발 다 했었는데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불효자인 저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픈 우리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번 설에 아버지께서 동생네에게 재산을 거의 다 주시고 저에게는 배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거의 없는 저에게 그만큼만 주신다고 하시는 것도 저는 감지덕지할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생각이 달랐나 보네요. 집에 오는 길 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를 아주 쥐잡듯 했습니다. 왜 아버지 말씀에 한마디 못했냐? 아들 둘을 차별하시는 게 말이 되냐? 아이들이 있고 없고가 재산 상속에 무슨 상관이냐 등등의 말을 하면서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려냐는 인신공격까지 정말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러다 말겠지 하고 제가 말을 하면 싸움만 되니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더니 며칠을 저에게 닥달을 하더군요. 정말 욕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며칠을 참다가 도저히 저도 못 참겠어서 부부싸움을 좀 했습니다. 재산 주인인 아버지가 재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 있냐고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전부 똑같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제 목도 못 찾아 먹냐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그동안 와이프 성격 알아서 싸움만 되니 할 말도 안 하고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러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고. 동생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일 돕고 살았는데 우리는 뭐 한 것이 있냐고. 우리는 아버지가 한 푼도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배 보상금이라도 주신다고 하니 그걸로도 과분하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도 없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싶겠냐고, 내가 아버지였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하며 해도 너무한다고 했더니 와이프는 막무가내로 받을 것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뭐가 너무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와이프가 재수 씨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독식하려 하냐며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재수 씨는 듣다 못해 형님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아버지께 전화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수 씨가 와이프에게 인연 끊자고 했다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이프에게 이혼 소리는 안 하고 참아왔는데 와이프와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 몰래 피임을 해서 아이를 안 낳은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부모님이 모으신 재산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자식도리를 전혀 한 것도 없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와이프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제 와이프가 또 저를 닥달하길래 아버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네 성질대로 살 수 있도록 이혼을 해주겠다고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댁의 도리도 전혀 하지 않은 것과 재수씨 고생한 것들을 와이프에게 말하며 당신 하는 짓이 얄미워서라도 아버지 재산을 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멍한 표정으로 있길래 협의이혼 거부하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인데 그 도끼를 저에게 내뿜는 와이프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네요. 더 이상 와이프와의 생활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글을 읽고 본인의 잘못은 모두 숨기고 억울한 것처럼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와이프를 절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알려드릴 겸 와이프에게 제 의지를 알릴 겸 겸사겸사 글을 올립니다. 남편분이 양심적이신 분 같습니다. 결정 잘하신 것 같네요. 결심하신 대로 하시고 얼른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 쓰니님에게 큰 사랑을 보여준 오빠가 하늘나라에 가고 오랜 세월 오빠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시청자님들께서 쓰니님의 슬픔을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일남일녀입니다. 저는 둘째이고요. 오빠랑은 5살 차이가 납니다. 남매가 5년 터울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터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오빠는 고2였다고 생각하시면 터울이 많이 진다고 느껴지시겠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남매간이라서 그런지 저는 오빠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저는 오빠와의 터울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태어난 날 저희 오빠는 저를 보고 이쁘다기보다는 귀엽네. 얼굴은 까맣고 눈은 쬐끄만 게 이런 말을 하며
제 발이 고구마같이 생겨서 여동생인지 남동생인지 헷갈린다고 하면서 놀리곤 했다네요. 귀엽다며 저를 매일 안아주고 재워주고 했던 우리 오빠. 그만큼 오빠와 저는 각별한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지인들을 보면 사이 좋은 남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오빠 친구들은 저를 보면 꼬맹이 꼬맹이 귀여워하면서 집에 놀러 올 때는 항상 두 손 가득 과자를 사오기도 했고, 오빠도 도서실을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면 꼭 간식거리를 하나라도 사와서 저에게 먹여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오빠 직장에서 동생 자랑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동생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우리 오빠였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복숭아 캔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거나 기운이 없으면 오빠는 항상 복숭아 캔을 사와서 직접 먹여주고, 얼른 감기 낫자. 자상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도 복숭아 캔 아시죠?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도 오빠가 먹여주는 황도를 먹으면 금방 열이 떨어지곤 했네요. 그 황도를 먹은 것은 오빠의 사랑을 먹은 것이기도 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빠와의 추억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사연을 쓰기에는 너무 길어 우리는 각별한 남매 사이, 보기 드문 남매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오빠가 지금은 제 옆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제 머릿속에 너무도 생생하고 지금도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미치도록 마음이 아파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5월만 되면 미친 듯이 울고 미친 듯이 돌아다닌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올해에는 정신을 좀 차리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보는 것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입 밖으로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털어놓고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슬픔을 좀 덜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빠는 스스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빠는 2009년 11월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핸드폰 매장이었는데요. 오빠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말리고 싶었지만 의욕에 넘친 오빠를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든 차분하게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오빠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휴대폰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죠. 그 휴대폰 매장은 중복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오빠의 성품을 말하자면 인사성이 무척이나 밝은 사람이라 어딜 가나 저 사람 인상도 좋고 참 친절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성이 좋으니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착하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우리 오빠였습니다. 성실하게 15년 이상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휴대폰 매장, 그게 사기라니. 그 사기친 그 사람, 착한 우리 오빠를 이용한 것이 너무 화가 나네요. 그 사람은 오빠의 빈소에 버젓이 왔었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은 사기친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본인이 사기당할 것을 오빠한테 떠넘기고 빠져나간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오빠와 정식적으로 계약을 한 거였고, 중복 계약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오빠와 계약 후에 알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믿어야 할까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인수받고 장사를 하지도 않고 바로 넘긴 거 보면 알고 넘긴 것으로 판단되는데 말이죠. 사기를 당하고
혼자 끙끙대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오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2010년 5월 3일에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지금 어디야? 라고 물었습니다. 집이지? 잠깐 갈까? 왜? 이 시간에? 손님이 없어? 그래 와. 점심 먹을 시간인데 기다릴게. 같이 먹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일산이었고 오빠네 집은 안산이었는데 뭐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집 근처였어? 응, 지나던 길이었어. 근데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생기도 없어 보이고 오빠는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징어 넣은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같이 한 숟가락 뜨는데 오빠가 밥을 못 삼키더라고요. 꼭 목에 뭐가 걸린 것 마냥 밥알을 입속에 오래도록 돌리면서 겨우 넘기는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리 못 먹어? 어디 아파? 오빠 오징어 된장찌개 좋아하잖아. 쓱쓱 비벼서 후루룩 먹어. 했더니 응, 알겠어. 하면서 힘들게 겨우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것이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제가 오빠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준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빠는 밥을 다 먹은 후 엄마에게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왔다가 평소와는 다르게 말도 별로 없고 갑자기 엄마를 찾아간다니. 엄마랑 약속했던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회사로 가보려고 하면서 나가는데 뭐지? 느낌이 쎄했습니다. 동생아 잘 있어? 라고 말하며 오빠는 차 창문을 열고 저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모를 쎄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오빠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오빠를 못 보고 그냥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하늘나라로 간 후 엄마는 오빠가 찾아온 날 바쁘다고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도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혹시나 오빠가 엄마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다면 엄마가 함께 해결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무척이나 자책을 하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엄마는 당신이 오빠를 그날 만나지 못해 오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마음 아파하세요. 오빠는 그 시기에 많이 힘들어 했더라고요. 내가 감기에만 걸려도 걱정하며 항상 복숭아를 사가지고 와서 먹여주던 오빠였는데 각자 출가하여 따로 산다는 이유로 오빠의 힘든 시기를 함께 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이 됩니다. 그 시기에 오빠는 사기당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올케는 오빠에게 바보같이 사기당했다며 사람 취급도 안 했나 봐요.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올케는 오빠에게 이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5월이었어요. 5월이면 가정의 달인데 매년 어버이날 모이던 가족 모임은 자연스레 취소가 되었고 올케는 어버이날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는 오빠 집에 가셨는데 오빠는 멀리 지방에 가 있다고 하더니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올케는 집에 있으면서 모르는 척 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은 후 2010년 5월 18일 밤 11시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자다가 깨는 게 싫어서 무음으로 하고 자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놨습니다. 오빠의 비보를 받으려고 그랬나 봐요. 올케이 전화였습니다. 오빠가 갔어. 응, 어디 갔는데? 오빠가 갔다고. 응, 어딜 갔는데? 무작정 갔다고 하면 어째? 하늘나라로 갔다고. 응? 알았어. 하고 잠결에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안산병원이야. 나 혼자 있어. 빨리 와. 저는 허둥지둥 옷만 입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야 라고 믿으려 했지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고속도로를 진입로에서 이상하게 계속 다른 길로 빠지면서 같은 장소를 3번이나 빙빙 돌고서야 겨우 진입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허둥지둥 병원에 도착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모든 사실이 말도 안 된다고 믿고 또 믿으며 갔는데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멍했던 저는 한참 동안 올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스스로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허탈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왜 그랬을까? 삶의 부담감이 너무 컸던 것이었을까? 도대체 왜? 저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부모님께 가봐야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해서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서 조근조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있잖아. 오빠가, 오빠가 병원에 왜 다쳤대? 근데 이 시간에 올 만큼 많이 다친 거야? 얼마나? 하시는데 힘겹게 엄마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고 아빠는 당장에 병원으로 가셨어요. 저는 겨우 엄마를 부축하여 옷을 입혀드리고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사돈 어르신과 식구들도 도착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이뻐해 주던 오빠 친구들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오총사였습니다. 그 오빠들이 모두들 저를 안고 울고불고 했어요. 아직까지 저는 믿기지 않아서, 아니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맥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보니 감정이 올라와서 정신이 나간 채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저희 엄마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반대하는 결혼 시켜줬더니 지 힘들다고 무책임하게 아이들도 버리고 가버렸다면서 저희 엄마를 나무라듯 말씀하고 계시더군요.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올케는 언니 동생하며 정말 친한 사이였습니다. 각별한 사이였기에 올케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하고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화가 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오빠의 빈소라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빠도 미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지. 어찌 혼자 끙끙대다가 이 엄청난 일을 버리고 가버렸는지 미웠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오빠가 미웠습니다. 오빠는 사기를 당했다는 게 본인 스스로 용서가 안 되었나 봅니다. 오빠는 항상 고민거리나 힘든 일은 혼자 해결하고 동생인 저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보여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오빠였습니다. 진짜 내 오빠가 다른 세상으로 갔다고? 믿기지도 않고 오빠 친구들을 붙잡고 하루 종일 울고 있었는데 이틀째가 되는 새벽 빈소에서 가족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절차인지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장례식장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한 줄로 서서 들어오라는 말에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 열린 문에 누워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올케와 엄마를 비롯해 여러 사람의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 우리 오빠구나. 저는 멀찍이 누워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 뒤로 한두 시간 지났을까요? 저는 정신이 들었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병원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그 상황이 저는 너무도 싫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찾는 가족들의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오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내 동생 사랑해 라며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문이 스르륵 닫혔고 저는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것이 꿈인 듯 하지만 실제였던 것도 같아요. 오빠가 저 멀리로 가는 길에 동생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를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화장터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못 가겠더라고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천사가 된 후 오빠의 사건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15층의 건물인 엘리베이터에서 오르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고 맨 위층의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난 후 사라진 우리 오빠. 핸드폰이 분실되어 찾던 중 오빠의 피가 묻은 주변도로 오총사 중에 한 친구와 오빠가 술 한잔 기울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는 오빠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오빠의 친구가 오빠를 찾아 나섰는데 술집 건너편 건물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된 것이었다네요. 저는 오빠의 친구를 붙잡고 오빠는 왜 그때 눈치가 없었어? 우리 오빠 살려내! 라고 했는데 오빠의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펑펑 우는 것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화장터에서는 사돈과 저희 아빠와 언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엄마에게 들은 얘기로는 사돈이 저희 부모님에게 애들이 둘이나 있고 우리 딸 살려면 집이라도 있어야 하니 당장에 집을 사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기존 집에서는 살 수 없으니 매매를 하고픈데 부족한 부분을 달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빠를 떠나보낸 지 3일째인 날 그 말을 하셨다는 사돈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빈소에서도 엄마에게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식구들 모두 오빠의 혈육인 조카들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 줄 것을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오빠의 납골당에서 그런 말이 오갔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를 그렇게 보내고 며칠이 지난 후에 올케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왜 돈을 안 주시나요? 정 힘드시면 5천만 원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올케의 말에 아빠는 왜 통보를 하니? 우리도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어. 너 생각만 강요하지 마라. 너와 아이들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다달이 주는 방법도 있고 하니 좀 생각해보자. 생각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시면 되죠. 너 하는 행동을 보니 우리랑 연락을 끊을 생각인 것 같구나. 니들이 그렇다고 우리와 계속 연을 이어갈 거란 보장도 없는데 돈만 가져가면 끝이냐? 우리도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봐야 하지 않겠니? 참 이기적이구나. 이것이 저희 아빠와 올케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올케가 저희 가족에게 저렇게 해봐야 뭐가 이득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올케는 아빠에게 지금 저랑 거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됐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올케가 아니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뒤로 조카들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꾼다는 법원에서의 우편물을 받아보았고 이름도 개명하고 올케는 급기야 저희 식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오빠는 잘해보려고 한 사업이었는데 올케는 너무 이해가 안 될 만큼 아이들 성씨 변경과 개명, 연락처 등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납골당도 유지하기 힘들다며 관리비 낼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저희 가족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통일로 추모공원에 있습니다. 오빠의 생일날이나 명절에 가보면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있긴 합니다. 올케와 조카들이겠지요. 그런데 올케가 왜 저희한테 갑자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올케는 둘도 없는 언니 동생 사이였고 저희 부모님도 올케에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누이인 제 입장에서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을까요? 아니면 5천만 원을 안 줘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전 올케의 저런 행동이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면 자식을 잃은 슬픔도 형제를 잃은 슬픔도 큰 것이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 아빠를 잃은 슬픔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형편이 괜찮습니다. 조카들에게 용돈도 자주 주고 올케한테 오빠 몰래 생활비에 쓰라고 통장에 바로 돈을 쏴주기도 했고 시장도 봐주고 하며 경제적으로 올케에게 도움을 주곤 했었는데요.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저는 올케와 마음도 잘 맞았고 즐거운 날도 많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빠의 아들은 제 아들과 3개월 차이 동갑내기입니다. 오빠의 아들이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데 제가 우리 조카 등록금이라도 내주고 싶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도 도저히 알아낼 길이 없네요. 조카들이 개명까지 한 터라 더더욱 찾기가 힘듭니다. 오빠와 붕어빵인 조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11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 오빠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올케와 아이들과 안산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빠, 잘 지내고 있지? 바쁜 거 같네. 그래도 시간 좀 내서 오빠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카톡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빠의 전화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혹 오빠가 미친 듯이 그리울 때 오빠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오빠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네요.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걸었다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그때 걸려온 전화가 우리 오빠가 이 동생 보고파 전화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오빠. 아직까지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오빠가 밉지만 이제는 오빠를 마음속에서 보내주려 합니다. 내가 오빠를 마음속에 붙잡고 산다는 것을 알면 하늘나라에서 오빠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요. 오빠, 그동안 오빠 미워해서 미안해. 우리 조카들이랑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도록 도와줘. 내 하나뿐인 오빠, 동생이 오빠를 많이 사랑해. 저는 지금까지도 누군가가 저에게 형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오빠 하나 있다고 대답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빠가 저를 사랑해 주었던 기억만큼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거든요. 오빠는 이 세상에 없어서 오빠는 이 세상에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언젠가 조카와 인연이 닿겠죠?
오빠에게 받은 사랑 저는 하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조카들에게 대신이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삶이 만만치 않은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삶은 누구에게나 힘겨움을 주는 것인데, 삶을 살아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 아픔을 함께 나누자고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 아픈 기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슬픔을 나눈다는 생각을 하니 이 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쓰니님께서 조카들과 얼른 연락이 닿아 오빠에게 받은 사랑 갚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